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격 심리학 제7번째 시간 성격 발달과 심리 사회적 요인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시간 마음 열기 시간을 가질 건데요. 여러분 그 반마다 그푼이 있잖아요. 이 반의 그푼을 한번 맞춰보세요. 자, 그푼이 나도 뭐뭐가 있을걸? 뭘까요? 네, 자아 존중감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정답은 나도 쓸모가 있을걸 입니다. 예, 우리도 모두 이렇게 쓸모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죠. 내가 쓸모 있는 존재인지, 쓸모 없는 존재인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보면 자아 존중감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세상에 쓸모 있는 존재다. 나의 인생은 쓸모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의 그 자아 존중감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우리 계속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해나가는 그 마음 열기를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원래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보통은 우리가 청소년기, 청년기에 그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분석 심리학, 그리고 여러분 성격 검사 MBTI 한번 해보셨죠?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원조인 칼 융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 인생은 반으로 나눠지는데 그 예전의 나이로 보면 한 35세에서 40세. 지금은 뭐 발달이 워낙 신체적인 발달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으로 보면 한 40세, 40대 중반, 예, 이 정도쯤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을 삶의 오전이라고 보고 그 이후를 삶의 오후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 오전에는 여러분 그 중년이 되기 좀 전에를 생각해 보시면 모든 일에 열정도 넘쳤었고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앞만 보고 달렸던 그런 이제 시기인데 한 40세 정도쯤 돼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물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의 오후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30대 후반, 한 38살 때부터, 30대 후반부터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면서, 제가 30대 후반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을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다음 주인가요? 이제 자기 분석 보고서를 여러분이 이제 내실 건데요. 제가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자기 분석 보고서는 여러분이 이제 심리 지금 상담과 심리 검사들을 하면서 느낀 나를 한번 분석을 하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인간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의 삶의 역사를 봤을 때 나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나의 강점은 무엇이고 약점은 무엇인가? 지금 제가 계속 마음 열기 시리즈로 하는 것들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강점은 무엇이고 약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가장 좋은 특성 5가지는 무엇인가? 나의 삶의 분야 중 증진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영역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이제 심리검사나 상담을 해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것들. 그리고 만약에 유명한 앵커가 당시 예를 들어 바버라 윌터스 앵커가 나의 삶의 철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나의 잔은 가득 찼는가 아니면 반밖에 없는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대부분의 시간을 나는 어떤 감정에 빠져 있는가? 여러분 감정에 대한 부분도 한번 해보셨었죠?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러니까 인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의 종교, 문화, 인종적 가치, 성적 경향이 나의 인생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또 여러분 MBTI나 MMPI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해보셨을 건데요. 예, 그거에 의하면 MBTI나 이런 것들에 의하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느 정도 성숙하였다고 생각하는가? 나의 삶의 개인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친 사람은 누구인가?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나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나에 대하여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나쁜 평판은 무엇인가? 나를 가장 잘 설명하는 3가지 형용사는 무엇이 있는가? 예, 이런 것들이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시리즈로 하는 것들에 대한 대답하고도 많이 연관성이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는 것이에요. 우리 상담사들은 이런 분석들을 다 합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 인간으로서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라면 이제 상담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의 상담 전문가로서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상담가로서의 자기를 평가를 하기도 하죠. 예, 그리고 신앙 상태 평가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종교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은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한 인간으로서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제 여러분이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것이 바로 자기 분석 보고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면서 깨달은 것들, 예, 그런 것들 위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가시나무새라는 노래를 보면 이 가사를 보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예, 저는 이 노래 들으면서 와 정말 인간의 그 감정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이 정말 그대로 드러난 그런 가사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렇게 여러분은 많은 고민을 할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많은 나의 모습들을 보면서 예,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이라는 시도 보면 예, 한번 볼까요? 삼보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예, 이 시를 보면 이 시 속에도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교차하고 있죠. 자신에 대한 그런 성찰과 또 자신에 대한 애증, 사랑하는 마음과 증오하는 마음이 다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그러지 않나요? 이 윤동주 시인이 자신에 대해서 그리워지기도 하고 미워지기도 하고 가엾어지기도 하고 다시 한번 또 돌아가서 또 그리워하고 예, 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이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을까요? 자화상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갖는 감정 및 태도를 의미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예,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나는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질 수도 있고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예, 자기 존중감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볼까요? 자기 존중감이란 두 가지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아까 우리가 처음에 그 푼을 봤던 것처럼 나 자신을 얼마나 쓸모 있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예, 자아 존중감이고요.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쓸모 있다고 생각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사랑과 관심을 받을 만하다. 나는 그런 관심을 받을 만하다는 믿음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가가 자기 존중감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지 잘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죠. 자, 여러분 자기 존중감에 대한 OX 퀴즈를 한번 여러분께 내보겠습니다.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행복하다. OX? 예, 오지요.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이 행복을 더 많이 느낍니다. 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기 존중감도 높다. OX일까요? 네, 이것은 X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요, 오히려 자기 존중감이 낮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무엇인가에 열등의식이 있다거나, 예, 그것을 건드렸을 때 자존심이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존중감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누구나 부러워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예, 자기 존중감이 높다고 해서 다 누구나 부러워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이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고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다 잘하는 것을 하나 이상씩은 다 주셨거든요. 그런데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능력이 뭐 아주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실패 경험이나 단점이 없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X입니다.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실패 경험이나 단점이 없는 것이 아니겠죠.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에게도 실패 경험이 있고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자존심이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들을 자신이 이런 것들을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이죠. 예, 마지막으로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에게는 열등감 따위는 없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X입니다.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에게도 열등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열등감, 그러니까 여기 위에 거랑 좀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데요. 단점, 실패 경험, 열등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우리 아들러라는 사회심리학자, 개인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기 수용, 그리고 두 번째 타자 신뢰, 남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 다음에 타자 공헌, 그리고 남에게 또 사회를 향해서 공헌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모든 것에 어떻게 보면 기초는 자기 수용,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A4 용지를 한번 가로로 놓으시고 여러분 인생 그래프를 한번 여러분 그려보기를 바랍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오늘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여러분의 인생선 그래프, 인생 그래프를 여러분 한번 그려보실까요? 자, 가로는 여러분 그 표를 한번 그려보실 때 가로는 나이를 0세부터 5세, 10세, 15세, 20세, 25세 해서 여러분 나이 조금 더 후까지 한번 그려보시고요. 위에는 그래프의 가로선과 그 세로선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가운데 정도쯤에 0을 그리시고 0은 이제 기준이라고 봤을 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여러분이 어떤 정도의 만족, 행복을 가지셨는지 0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여러분이 행복한 그 탄생이었다. 이랬을 때는 만족 0부터 해서 1, 2, 3, 4, 5 5의 만족이 있었다. 뭐 이렇게 해서 시작하시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 태어났을 때 나는 너무 불행했다. 그랬을 때는 0보다 아래에 마이너스 1, 2, 3, 4, 5까지 그리셔서 나의 0세 때는 한 살이죠. 한 살 때 만족도와 같이 이렇게 점이 만나는 지점이 있죠.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때까지 인생 중에서 정말 여러분이 생각나는 그런 사건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건이 있었던 나이를 기점으로 해서 그 사건이 뭐였었고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이 어땠는지 예를 들어서 저는 6살 때 아주 행복한 일이 있었어요. 라디오에서 이제 추첨이 당첨이 돼서 사연 보낸 게 당첨이 돼서 가족들이 같이 용인 에버랜드 거기를 가족들이 같이 놀러 가서 그 당시에 가장 좋은 행운권 추첨에서 가장 좋은 컬러 TV 1등에 당첨됐던 그런 너무 기분 좋았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 나는 너무 행복했다. 즐거웠다. 신났다. 예. 이랬을 때 6살 정도쯤 하고 내 인생에서 정말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나는 5였어요. 그랬는데 제가 13살 때는 어렸을 때 거의 할머니 손에서 자랐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저는 정말 인생에 있어서 그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너무 소중한 분을 이제 잃었기 때문에 할머니는 물론 천국에 가셨지만 저에게는 너무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13살 정도쯤에는 마이너스 4, 그리고 감정은 너무너무 슬프고 괴로움,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 20살 때는 예를 들어 20살에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갔다. 그래서 이때는 어땠다. 그리고 언제 시절에는 너무 엄마가 너무 아파서 어쨌다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건과 여러분의 감정, 예, 이런 것들을 해서 한번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쫙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거기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내 삶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그것도 한번 여러분이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생 순간순간에 언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니 어떤지, 감정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그 사건 있는 쪽에다가 한번 써보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제 6장 성격 발달과 사회 문화적인 그런 요인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습 목표는 신생아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기질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자, 기질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 신생아들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그런 기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 그런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부모의 양육 태도가 자녀의 성격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목표입니다. 부모의 양육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녀의 성격 발달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전에도 우리 마음열기에서 노래를 하면서 나 어릴 적 우리 엄마 내게 하신 말, 이런 것들 여러분 생각나시죠?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모님의 양육 태도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가사들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양육 태도가 나의 성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거를 생각해 보도록 한번 했는데요. 예, 이번 장에서 부모의 양육 태도에 대한 것을 또 우리가 한번 볼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 환경에 어떤 요인들이 성격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 제시할 수 있다. 학교 환경이 아동의 성격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청년기의 심리 사회적 발달 과정과 성격 형성의 관계를 이해한다. 예, 이것이 우리의 학습 목표입니다. 예, 우리 인간은 신생아로 출생해서 개성을 지닌 성인으로 발달하는 그 과정을 볼 때 정말 신비롭죠. 여러분도 지금 인생 그래프를 그리시면서 나의 진짜 완전 아기 때부터 지금에 이르르기까지 그 과정을 한번 쭉 돌아보시면 정말 그 과정 자체가 정말 너무나 신비하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정말 무지하고 무기력한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나죠. 태어나자마자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걷거나 이렇게 일어나고 이런 동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신생아를 보면 정말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그런 미성숙한 상태로 태어나게 되죠. 이러한 신생아가 어떻게 독특한 개성을 지닌 존재로 발달하는 것일까요? 신생아는 어떤 심리적 과정을 통해서 나라는 자기의식을 발달시키는 것일까요? 나아가서 어떻게 타인과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며 도덕성을 지닌 성인으로 발달하게 되는 것일까요? 예,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탄생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볼까요? 예, 인간의 발달은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수정의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기는 이런 수정에서 출생하기까지 그 연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출생부터
만 2세까지를 영아기라고 지칭합니다. 영아기는 갓 태어난 아기라는 뜻이에요. 출생에서 2세까지를 뇌의 급진적인 성장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뇌에는 1000억 개의 그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냅스라는 것을 통해서 신경 정보가 전달이 돼요. 그런데 이 시기에 뇌의 시냅스 밀도가 이제 급격하게 이제 증가하면서 그 이후부터는 서서히 감소해서 7세경에는 성인의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출생에서 만 2세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뇌의 발달에 있어서요. 그리고 약 2세에서 6살까지를 이제 유아기라고 하고요. 또 약 6세에서 11세까지를 아동기라고 하고요. 또 약 11세에서 20세까지를 청년기, 또 20세에서 40세까지 성년기, 또 40세에서 60세까지 중년기, 또 60세에서 사망까지 노년기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어렸을 때 그 뇌가 발달하는 것이 거의 출생에서 2세까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그리고 7세경에는 거의 성인 수준에 도달한다고 했었잖아요. 과도하게 많이 생성된 시냅스 중에서 어떤 것이 선택적으로 보존되느냐는 후천적인 경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아의 신경계 발달은 환경과 경험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 경험 의존적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환경을 탐색할 수 있는 풍부한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시냅스가 더 발달하게 된다 하는 것이 그런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시기의 경험이 심리적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탄생, 기질의 발현과 성격 발달에 대해서 보면 인간은 각기 다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신생아실 그 간호사들은 갓 태어난 아기마다 기질이 다름을 잘 알고 있어요. 수유 시간, 그러니까 젖을 주는 시간이 조금만 늦어져도 막 큰 소리로 울어대는 애가 있고 순하게 잘 기다리는 아이도 있고요. 잠을 잘 자지 않고 손발을 계속 버둥거리는 아이가 있기도 하고 또 조용히 누워서 눈만 깜빡거리는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기질은 유전에 의해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개인의 반응 성향을 얘기하고 의미합니다. 예, 기질은 성격이 발달하는 그런 바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발달심리학자 토마스와 첼스가 아동의 기질을 조사하기 위한 대규모 종단적 연구를 시행했어요. 그래서 9개의 측면에서 영아들이 개인 차이를 나타난다는 것을 이제 밝혀냈습니다. 첫 번째로 활동 수준이에요. 일상생활에서의 신체적 활동량,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접근 위축, 그러니까 새로운 자극이나 낯선 사람에 대한 반응, 성향,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적응성, 새로운 변화에 쉽게 적응하는 정도, 그리고 네 번째 기분, 부정적, 긍정적 정서의 비율,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지속성, 목표지향적 활동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정도나 끈기, 여섯 번째 산만성, 외부 자극에 쉽게 방해를 받는 정도,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규칙성, 그러니까 먹기, 자기, 배변하기 등 생리적 기능의 예측 가능성, 그리고 반응의 강도, 긍정적 또는 부정적 반응의 강렬함, 또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반응 역치, 반응을 유발하는 데 필요한 자극의 정도나 민감성, 이것을 뜻하는데요.
예, 이렇게 9가지의 기질 차원에 근거해서 영아의 기질을 3개의 유형, 즉 순한 기질의 아동, 까다로운 기질의 아동, 더딘 기질의 아동으로 구분했어요. 모든 아동이 이 세 유형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65% 이상이 이제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순한 기질의 아동을 보면 수면, 음식 섭취, 배설 등의 일상생활 습관에 있어서 대체로 규칙적이고 반응 강도는 보통 수준이고 새로운 음식도 잘 받아들이고 낯선 대상에게도 스스럼 없이 잘 접근하며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도 높은 것이죠. 그리고 대체로 평온하고 행복한 정서가 지배적이고요. 약 40%의 영아가 이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까다로운 기질의 아동. 까다로운 기질의 아동은 생활 습관이 불규칙하고 예측하기도 어렵고 환경으로부터의 자극이나 욕구, 좌절에 대한 반응 강도가 강합니다. 새로운 음식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늦고 낯선 사람에게 의심을 보이고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도 늦어요. 크게 울거나 웃는 등 강한 정서를 자주 나타내며 부정적인 정서도 자주 보입니다. 약 10%의 영아가 이러한 유형에 속합니다. 예, 더딘 기질의 아동은 상황 변화에 대한 적응이 늦고 낯선 사람이나 사물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점에서 까다로운 아동과 유사해요. 그러나 까다로운 아동과 달리 활동이 적고 반응 강도 또한 약합니다. 수면, 음식 섭취 등의 생활 습관은 까다로운 아동보다는 규칙적이지만 순한 아동보다는 좀 불규칙합니다. 전체 아동의 약 15%가 이 유형에 속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아동의 기질에 대한 EAS 모델이라는 것이 있어요. 버스와 플러민이 기질에 대한 정서, 활동, 사회성 모델 EAS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동물에게서 발견되는 행동 특성뿐 아니라 아동에 대한 부모의 질문지 반응에 근거해서 아동이 나타내는 기질의 3차원, 즉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을 제시했어요. 정서성이라는 것은 아동이 환경적 자극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서 반응을 빨리 나타내는 정도. 예를 들어서 정서성 반응 경향이 높은 아동은 갑작스러운 소리에 쉽게 놀라거나 잠에서 잘 깨고 큰 소리로 우는 반응을 보이는 거죠. 활동성은 아동이 나타내는 일상적 활동의 속도와 강도를 뜻해요. 그래서 몸을 계속 움직이거나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거나 격렬한 활동을 보이는 아동이 활동성이 높겠죠. 사회성은 아동이 타인과 함께 있는 것을 선호하는 정도에 의해서 평가되는데 혼자 있기를 싫어하거나 낯선 사람에게도 쉽게 다가가는 아동은 사회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로스바르트 모델은 기질의 이제 기질을 3차원으로 나눴는데요. 이분에 따르면 기질은 성격의 세부적인 특성이 발달하기 이전에 영아가 나타내는 개인 차이로서 크게 2가지 차원, 즉 반응성과 자기 조절에서 차이를 나타낸다고 봤습니다. 반응성은 EAS 모델의 정서성과 좀 유사해요. 그래서 정서적 반응의 강도와 속도를 의미하고 자기 조절은 자신의 반응을 스스로 잘 통제하는 그런 정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2차원을 좀 더 세분화해서 3차원의 기질 모델을 제시했는데요. 이 기질의 3차원은 생후 3에서 12개월 된 영아의 행동평가 자료에 대한 요인 분석을 통해서 추출한 것이에요. 그래서 외향성, 부정정서, 의도적 통제 이 3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향성은 긍정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긍정적 기대, 충동성, 높은 활동량, 감각 추구 성향 등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차원은 아동이 잘 웃고 행복해하며 활동적이고 도전적인 것을 좋아하는 정도를 뜻합니다. 부정정서는 부정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성을 뜻하고
공포, 좌절, 슬픔, 불편감, 분노 성향을 뜻합니다. 이런 차원은 수줍고 불안해하며 부정적인 감정이 쉽게 진정되지 않는 아동의 정도를 뜻합니다. 의도적 통제는 주의 집중력, 억제적 통제, 지각적 민감성, 쾌락에 대한 둔감성을 포함하며 자기조절 역량을 의미합니다. 이 기질이 높은 아동은 주의 집중도 잘하고 쉽게 산만해지지 않고 사소한 유혹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외향성 기질이 높은 아동은 외제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외제화라는 것은 주의 산만, 과잉 행동, 무단 결석, 폭력, 거짓말, 도둑질 같이 외부로 표출되는 행동적인 문제, 이를 발달시키는 성향이 있지만 수줍음이나 낮은 자존감 같은 내재화 문제를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반면에 부정정서 기질은 내재화 문제, 즉 우울, 불안, 수줍음 같은 위축된 행동적 문제를 유발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자, 탐구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어린 시절에 어떤 행동 패턴을 나타냈나요? 현재 나의 성격은 어린 시절의 기질과 좀 일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나의 선천적인 기질이 어땠는지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님께 한번 물어봐도 좋고요. 아니면 부모님이 예전부터 나에게 해주셨던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너 아기 때는 이랬단다. 이제 그런 거. 저는 이제 엄마가 맞벌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늘 나갔다가 오셨는데, 저 완전히 아기 때부터. 그래서, 엄마가 있을 때는 제가 젖을 먹었지만, 엄마가 없을 때는 이제 분유를 먹었어요. 근데 까다로운 아기 같은 경우는, 엄마 젖만을 고집한다든지 아니면, 분유만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너는 까다롭지가 않고 순해가지고 엄마가 일하다가 오면 부른 그런 젖도 잘 먹고 분유도 너무너무 잘 먹고 다 아무거나 잘 먹었어.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까다로운 기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기질이 어땠는지, 그리고 이러한 기질이 부모나 조부모 중에서 누구랑 유사했는지, 예. 현재 성격하고 좀 유사한 게 있는지, 예,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사회적인 그런 요인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우리는 이제 유전적인 것이 이제 성격 형성에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전이 선천적인 요인이라고 치자면, 유전은 40%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후천적인 그런 요인, 즉 심리사회적인 요인인 비공유 환경, 예, 이것이 35%, 공유 환경과 같이 환경으로 따지자면 40%가 되는 거죠. 그 개인만의 특별한 그런 경험이 되는 그런 환경이 비공유 환경인데, 이것이 35%라는 것이에요. 오차를 20%로 봤을 때, 그러면은 유전과 이 후천적인 요인인 심리사회적 요인인 비공유 환경이 거의 비슷한 정도로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 기질과 환경의 이제 상호작용을 우리가 한번 보자면, 기질과 환경은 서로 강화하는 방식으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성격의 발달과 안정성에 기여를 한다는 것이에요. 기질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세 유형을 보면, 첫 번째로는 반응적 유형이에요. 아동의 기질에 따라 동일한 사건에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발적 유형은
아동의 기질이 타인의 독특한 반응을 유발하는 것이에요. 또 전향적 유형은 아동의 기질에 따라 선택하는 환경적 상황이 다른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비공유 환경은 성격 발달에 정말 유전만큼이나 굉장히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성인의 경우에 원가족을 떠난 이후에 경험하는 독특한 역할과 환경도 비공유 환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제 비공유 환경은 모든 그 형제자매가 공유하는 가족 그 환경과 달리 개인에게만 특별하게 주어지는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 있었죠. 형제 서열, 부모에 의한 이제 차별 대우, 공유된 가족 환경에 대한 개인의 독특한 반응, 가정 밖에서 경험한 사건들, 이런 것이 이제 비공유 환경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성인의 경우에 개인이 활동하는 직업, 직장,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 가정 생활과 자녀 양육 경험을 비롯한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들이 개인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반응적 유형, 그러니까 기질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그 방식에서의 반응적 유형은 예를 들었을 때 순한 기질을 지닌 아동이 수유가 지연되었을 때 잘 참고 기다리는 반면에, 까다로운 기질의 아동은 이 수유 시간이 지연이 되면 울며 보채는 행동을 나타내죠. 그래서 까다로운 아동은 순한 아동에 비해서 부정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발적 유형은 아동의 기질이 타인의 독특한 반응을 유발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까다로운 기질을 지닌 아동은 순한 기질의 아동에 비해서 부모에게 더 많은 짜증을 유발해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아동은 부모와의 갈등을 경험하면서 더 까다로운 그런 성격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전향적 유형은 아동이 편안하게 느끼는 환경적 상황을 스스로 선택하는 경우라고 했는데요. 순한 기질의 아동은 협동적인 놀이를 선호하면서 갈등을 최소화해서 순한 기질을 계속 지속시키는 반면에, 까다로운 아동은 경쟁적인 게임을 선택해서 격렬한 감정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기질을 더 강화하게 될 때, 이런 것들을 전향적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정 환경의 심리사회적인 요인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가정은 신생아가 성격을 발달시키는 그런 바탕이 되죠.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그런 환경이 바로 가정이죠. 부모님, 특히 엄마는 아동의 발달에 가장 중요한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성격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아동은 어머니 외에도 아버지, 형제자매, 조부모를 위시한 가족 구성원의 역동적 관계로부터 다양한 영향을 받습니다. 먼저 부모와 자녀의 그 상호작용에 대해서 우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모는 개인의 성격 형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 부모는 자녀에게 유전자를 통해서 성격적 기질을 전달할 뿐 아니라 양육 행동을 통해서 자녀의 성격 형성에 기여하기 때문에 선천적, 후천적 영향을 다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아기 동안에 부모 자녀 상호작용은 아이의 요구에 반응하는 부모의 민감성 정도와 아이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돌보는 양육 행동이 주축을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배고파할 때 부모가 빨리 젖을 주고, 그리고 아이가 이제 기저귀가 축축해가지고 울 때
이럴 때 빨리 그것을 갈아주고 하는 그런 민감성 정도, 부모님의 그런 민감성 정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영아기에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한데요. 부모 자녀 상호작용의 적절성을 결정하는 두 가지 중요한 차원이 무엇이냐면 바로 애정과 통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애정이 있는 부모는 자녀의 여러 가지 욕구를 민감하게 포착해서 반응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동은 자신이 부모님에게 수용되고 인정받고 있다는 그런 안정감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아동은 부모의 애정을 잃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게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훈육하지 않아도 쉽게 사회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에게 애정이 없는 부모는 자녀 양육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자녀에게 분노와 적개심을 느끼면서 거부적 행동을 나타낼 수 있어요. 아이들이 자기 자신이 부모로부터 수용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자녀는 자기 존중감, 지금 우리가 앞에서도 자기 존중감에 대해서 얘기했죠. 부모로부터 수용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자녀는 자기 존중감이 낮아지고요. 불안 수준이 높은 그런 성인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지적하고 제재를 가하는 통제적인 양육을 우리는 훈육이라고 합니다. 적절한 훈육을 통해서 자녀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는 그런 자기 통제력, 자기 조절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은 건강한 성격 형성에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자녀를 거의 통제하지 않는 지나치게 허용적인 부모나 너무 심한 통제를 가하는 지나치게 엄격한 부모, 이 둘 다 자녀의 건강한 성격 발달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 부모의 양육 방식은 자녀의 성격 형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바움린드라는 사람은 부모의 양육 유형과 아동의 행동 발달 간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그들의 행동을 관찰했어요. 그랬더니 그 행동 관찰에 근거해서 아동들을 세 유형으로 나눈 거예요. 활기차고 다정한 아동, 그리고 불안하고 억제적인 아동, 그리고 충동적이며 공격적인 아동으로 구분했는데요. 이런 유형에 속하는 아동의 부모와의 면접을 해보니까 그들이 하는 아동과 하는 작용하는 방식이 이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양육 방식을 이제 세 유형, 즉 허용적 이계적 유형, 그리고 독재적 유형, 그리고 권위 있는 유형,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양육 유형은 아동의 행동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의 양육 방식이 허용적이고 이계적인 부모일 때 이런 부모님들은 양육 방식이 규율을 명시하거나 부과하지 않죠. 그리고 훈육에 일관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행동을 무시하거나 수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모의 양육 방식에 이제 그렇게 양육이 되어진 아동의 행동 특성을 보면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아동이 될 경우가 많아요. 즉 어른에게 저항하고 불복종적이고 충동적이고 자기 통제력이 낮고 목적 지향적인 활동이 적을 수 있다는 것이죠. 꼭 이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성향이 되더라 하는 것을 이제 발견했고요. 독재적인 부모, 즉 규율을 맹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에요. 그거에 대한
차분차분한 설명 없이, 그리고 분노와 불쾌감을 표시하고 애정과 긍정적 관여가 낮은 그런 독재적인 부모의 양육을 받은 아동들은 불안하고 억제적인 아동들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공포와 두려움이 많고 우울하고 불행하고 스트레스를 쉽게 받는 이런 행동 특성을 나타내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권위가 있는 부모, 이 권위 있는 부모는 엄격하게 규율을 이해하고 애정적이고 관여적이고 반응적이고 아동과 함께하는 문화적인 활동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자유를 주되 이 규칙을 세우고 그것을 꼭 지키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랬을 때 활기차고 다정한 그런 행동을 아동들이 하더라는 것이에요. 이런 아동들은 자기 신뢰적이고 자기 통제적이고 활동 수준이 높고 친구를 잘 사귀고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더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부모의 관여도, 그러니까 부모의 애정 그리고 훈육의 정도에 따라서 부모 자녀 양육 유형을 메코비와 말틴이 이렇게 4가지로 나눴습니다. 즉 그 부모의 애정, 그러니까 관여도가 높으면서 지지적이죠. 높으면서 또 훈육도 강한 그런 유형은 바로 권위 있는 유형이죠. 그래서 이 권위 있는 유형은 애정과 훈육이 적절하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소통이 한쪽 방향이 아니라 상호적이고 아동 중심적이고 수용적이고 따뜻하고 반응적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부모의 애정은 높은데 훈육 정도가 약한 유형은 바로 허용적 유형이죠. 허용적. 그래서 이 허용적 유형의 부모는 자유롭지만 이계적이고, 그러니까 너무 사랑을 많이 주고 아동 중심적이고 통제를 안 하는 거죠. 비통제적이고 따뜻하지만 비훈육적인 부모는 허용적 유형이죠. 자, 부모의 관여도, 즉 애정이 좀 낮은 경우는 이제 비지지적이죠. 그런데 요구, 즉 훈육의 정도는 강해요. 이런 유형은 독재적 유형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일방적이죠. 부모 중심적이고 지배적이고 냉담하며 처벌적인. 네. 너 이렇게 하면은 때로는 때리기도 하시고 아니면 벌을 주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 많죠. 마지막으로 사랑도 적으면서 관여도도 적으면서 훈육도 약해요. 이런 경우는 방임적 유형이죠. 아까 유형에서 이 방임적 유형이 추가가 됐죠. 이 방임적 유형은 자유롭지만 비관여적이고 거부적이며 비통제적이고 무관심하며 비훈육적이라는 것이에요. 이 방임적 양육 방식을 지닌 그 부모는 애정과 통제가 다 낮은 수준이고 자녀의 생활에 관여하지 않고 비요구적이고 행동의 한계를 설정하지 않죠. 부모가 이렇게 자녀를 방임하는 이유는 자신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보다 자신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또는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거나 약물 중독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를 지닐 때 이렇게 방임적 유형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임적 부모에게 자란 아동은 부모에게 의존하기를 중단하고 나이에 비해서 조숙하고 독립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아동은 정서적으로 둔감하고 내면적인 규율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폭력이나 비행을 나타낼 수 있어요. 또 이들은 애정의 표현이 부족한 반면에 또 애정을 갈구하기 때문에 애정을 얻기 위해서 무모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이 메코비와 마틴에 따르면 14세에서 18세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의 행동을 분석한 결과 방임적 부모에게서 양육된 자녀들은 학업 성취도, 주관적 행복도, 그리고 심리사회적 발달, 행동 적응력 모든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권위 있는 부모에게서 양육된 자녀들은 대부분의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나의 부모님은 나를 어떤 방식으로 양육했나요? 나에게 따뜻하고 자상한 애정을 많이 기울여 주셨습니까? 나의 행동에 대해서 통제를 가하며 많이 간섭하셨습니까? 어린 시절 부모님이 나를 어떤 양육 방식으로 키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한 부모님에게 나를 어떻게 양육했는지 물어보시기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그러한 양육 방식을 나타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예, 탐색해 보시고 이런 부모의 양육 방식이 나의 성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또 현재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고 계시다면 부모의 양육 방식이 내가 지금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예, 이거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부모와 자녀의 애착 유형은 어떨까요? 예, 볼비의 애착 이론을 보면 아동이 맺은 엄마와의 애착 경험은 성격 형성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에이스워스의 애착 유형은 낯선 상황 검사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낯선 상황 검사를 개발하는데 이 검사는 뭐였냐면 아이가 엄마와 떨어졌을 때 나타내는 반응을 관찰할 수 있도록 고안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니까 안정애착, 불안애착, 회피애착, 혼란애착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안정애착은 이 검사 상황에서 엄마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하게 잘 놀고 이별에서는 적절한 불안을 보이고 엄마가 복귀했을 때 불안이 신속하게 완화되는 아이의 행동 패턴 이런 행동 패턴이 나타나는 경우는 안정애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엄마가 곁에 있는지 항상 신경 쓰고 엄마의 이별에 극심한 불안을 보이고 엄마가 돌아왔을 때도 달래도 밀쳐내고 저항하는 이런 경우는 불안애착. 그리고 어머니와 이별에 무관심하고 엄마가 돌아와도 품에 안기기를 회피하는 경우 회피애착. 그리고 몸을 막 흔들거나 얼어붙는 모습을 나타내는 등 일관성 없는 행동을 보이는 아이는 이제 혼란애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안정애착을 제외한 이 불안, 회피, 혼란애착은 다 불안정애착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죠. 예, 양육자의 그 반응성이 애착 유형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의 애착 유형은 엄마의 양육 행동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는 행동을 통해 지지적인 애정을 나타내는 엄마의 아이는 안정 애착을 형성하는 반면에 엄마가 일관성 없이 반덕스러운 행동을 하거나 비판적이고 거부적인 행동을 하면서 양육하게 되면 아이들은 불안애착이나 회피애착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영아기에 안정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부모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자기 주장을 할 뿐 아니라 세상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끈기를 보이고 또 만약에 이들이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위안을 구하는 그런 행동을 해요. 반면에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동들은 또래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융통성 없고 고집스러운 모습 보이거나 우울하고 위축된 모습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런 그 애착 유형에 따라서 성격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이것이 나중에 대인 관계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영아기에 형성된 애착 유형이 전 생애에 걸쳐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많은 그 연구에서도 보고되고 있고, 좀 흥미로운 건 뭐냐면, 영아기에 형성된 그 애착 유형이 성인기의 이성관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어찌되었든 일관성 있고 지지적인 애정을 나타내는 엄마의 아이는 안정애착을 형성합니다. 자, 기타 가정 환경 요인을 보면요. 어머니의 취업과 아버지의 부재를 볼 수 있는데요. 자, 어머니의 취업은 자녀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기도 하고 부정적 영향을 다 주기도 합니다. 현재는 지금 맞벌이 부부가 아주 흔한 그런 현대 사회잖아요. 취업한 어머니 같은 경우, 우리나라 말고 이제 외국의 경우, 서구 사회의 경우에는 취업한 엄마는 자녀에게 긍정적인 역할 모델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그 취업한 엄마에 대해서 유능하고 자유로우며 자신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그런 여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요. 취업한 엄마의 자녀들은 전업주부인 엄마의 자녀들에 비해서 더 성취지향적이고 독립심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자기 존중감이 높고 개인적 사회적 적응도가 더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마의 취업은 학령기 자녀에게 많은 것이 사실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학령기 자녀에게 필요한 부모의 관심과 통제를 감소시켰기 때문에 자녀의 학업 성취도를 낮추고 문제 행동의 발생률을 높이기도 하는데요. 이 부정적인 영향은 남아의 경우, 그러니까 남자 아이의 경우에 더 현저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엄마가 취업했을 경우에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요, 엄마에게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이보다는. 왜냐하면 취업한 엄마가 자신의 일에 보람과 긍지를 갖게 되면 자녀에게 좋은 역할 모델이 되지만 반대로 자기의 일과 가정적인 역할 사이에 심리적 갈등이 심하고 이것 때문에 자녀에게 죄의식을 느끼고 하는 엄마의 경우에는 오히려 엄마의 취업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엄마뿐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의 성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높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버지의 부재는 자녀에게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버지의 부재가 자녀 성격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한테 다르게 나타나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남아는 아버지가 있는 남아에 비해서 정서적으로 더 의존적이고 덜 공격적이고 성취지향성이 낮고 성 역할에서도 남성적 특성의 선호도가 낮아요. 그런데 6세 이후 6세 이후에 아버지와 떨어져서 성장한 남아는 무뚝뚝하고 반응적이고 자신감을 과시하고 성적인 면에서 대담한 행동을 나타내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아버지의 부재를 과장된 남성성으로 보상하려는 경향을 사회경제적 계층이 낮은 가정의 남아에게서 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부재가 여아에게 미치는 영향은 좀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지만 그렇게 많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여아하고 많은 차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혼으로 인한 아버지의 부재 가정에서 성장한 여아는 성적으로 조숙하고 남자에게 자기주장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반면에 사망으로 인한 아버지의 부재 가정에서 성장하는 여아는 성적으로 긴장되어 있고 불안해하고 수줍음을 나타내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형제자매 관계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예, 형제 간 경쟁. 예, 동일한 부모에게서 성장한 형제자매도 성격이 각기 다르죠. 형제자매는 양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시간 함께 보내고 친밀하게 지내면서도 서로 경쟁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갈등과 분노를 경험하게 되죠. 형제 간 경쟁은 동생이 태어난 직후부터 나타나게 되죠. 동생이 태어나기 전에 부모의 애정을 많이 받은 아이일수록
그리고 형제 간 연령차가 작을수록, 그리고 동성애 형제보다는 이성애 형제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동생에 대한 그런 형의 경쟁 행동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공격적인 행동과 퇴행적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격적 행동은 동생이 생겼을 때 동생을 때리고 꼬집고 장난감 뺏고 하는, 그렇게 이제 적개심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퇴행적 행동은 동생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관심을 찾으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젖을 다 띄고 이유식을 하는 애가 갑자기 동생처럼 엄마 젖을 먹으려 한다거나, 동생이 대소변 못 가리잖아요. 그런데 동생 따라서 대소변 다 원래 가릴 줄 알면서 다시 오줌을 싼다든지, 이런 행동은 퇴행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출생 순서가 성격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예, 이 아들러가 출생 순서와 성격의 관계에 주목한 그런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첫째 아이는 부모의 높은 기대로 인해서 더 성취지향적이고 유능하며 성취도가 높다는 그런 보고가 있고요. 그리고 막내 아이는 부모의 관심과 애정을 많이 받는 점에서는 첫째 아이와 같지만, 첫째 아이와 반대로 책임감이 낮고 독립성의 발달이 낮으며 열등감이 높고, 대인관계에서는 창의성이 있고 유능하고 또래 집단에서 인기가 많죠. 예, 외동 아이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통제력이 약하고 의존적이고 정서적 문제가 많은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높은 기대와 관심으로 인해서 성취 수준이 높고, 형제 간 경쟁으로 인한 갈등을 겪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불안 수준이 낮으며 안정되고 성숙한 자기 통제력을 갖는 것으로 요즘은 그렇게 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가정의 사회 경제적 계층, 저소득계층 아이들이 아무래도 중상류층보다는 바람직하지 못한 특성을 나타내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자, 학교 환경의 심리사회적 요인. 아동이 학령기에 접어들면 학교에서의 경험이 성격 형성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교사와의 관계 경험, 이미 어땠는지, 그리고 또래와의 상호작용, 그리고 학업 성취와 교육 관계에 따라서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학생에 대한 교사의 기대나 선입견이 자기 충족적 예언을 통해서 학생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 초등학교 때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한 두 가지가 좀 재능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고, 하나는 글쓰기를 잘했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상이 다 그런 상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학교에 이제 선생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자기 충족적 예언을 한 거예요. 어떻게 예언을 했냐면, 엄마에게 이제 송이는 이거를 잘한다. 그러니까 글쓰기와 음악을 잘한다. 국어와 음악을 잘한다. 근데 앞으로 어떤 쪽으로 나가는 게 좋을지 한번 보면, 음악을 하는 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문학, 글쓰기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고 엄마한테 얘기를 하셨대요. 어떻게 보면 교사의 기대 선입견, 자기 충족적 예언이죠. 근데 그거를 엄마가 저에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근데 어린 마음에 그거를 듣고, 아, 그렇구나. 나는 그러면은 음악은 돈이 많이 드니까 음악은 하지 말고 부모님한테 그것이 경제적인 부담을 드릴 수 있으니까 나는 문학, 국어 쪽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어떻게 보면 하게 된 경험이었었거든요.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사와의 관계 경험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또래와의 상호작용.
예, 또래와의 비교는 자기 개념과 자존감의 바탕이 되고요. 또래와의 관계 경험이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학업 성취와 교우 관계. 학업 성취도와 교우 관계는 아동의 자기 개념과 자존감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공부를 잘했냐 못했냐, 또 친구가 많냐 적냐 이런 것에 따라서 예, 아동의 자기 개념과 자존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예. 학교 생활이 나의 성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초, 중, 고 시절 중 어떤 시기가 가장 힘들고 괴로웠나?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 가장 행복했던 시기와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 나의 성격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선생님은 누구인가? 나는 담임 선생님과 친밀한 편이었나? 아니면 소원하거나 저항적인 편이었나? 나의 친구 관계는 어땠나? 예. 여러분 한번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청년기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신체적 변화와 신체상. 사춘기, 그 청년기도 청년 전기와 청년 후기로 나눌 수 있는데 청년 전기가 사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춘기의 신체적 변화는 다양한 심리적인 변화를 유발하고요. 청년기의 사회 인지적 특성을 보면 청년기의 자아 중심성이 있습니다. 이 자아 중심성에서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개인적 신화와 상상적 청중. 예, 청년기의 그 자아 중심성에서 나타내는 특성으로 두 가지 무엇이라고요? 개인적 신화와 예, 상상적 청중. 개인적 신화는 뭐냐면 청년들이 자신은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이므로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 세계는 다른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그런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하는 자신의 우정이나 사랑을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죽음, 위험, 위기가 자기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믿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시기에 나타나는 자신의 독특성에 대한 비현실적인 관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청년기 이상주의와 관련돼서 긍정적인 순기능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빈곤 퇴치, 환경운동, 시민운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러한 것 이유에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지나칠 경우에는 과격한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음주운전, 폭주, 성문란, 마약과 같은 파괴적인 행동을 범하기도 합니다. 네, 상상적 청중이라는 것은 뭐냐면 청년기에 과장된 자의식으로 인해서 자신이 타인의 집중적인 관심과 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믿음을 뜻해요. 청년들은 상상적 청중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타인이 눈치채지 못하는 작은 실수로 고민하기도 하는데요. 상상적 청중을 의식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타인을 어떻게 보면 되게 의식하는 거죠. 부정적인 자기 개념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고 낮은 자기 존중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어요. 상상적 청중은 대인관계에 대한 과도한 예민성이나 사회적 기술의 부족과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청년기의 자아중심성에 개인적 신화와 상상적 청중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고등학교 시절 청년기 경험은 그 성격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가장 행복했거나 자신감을 심어준 경험이 무엇이었는지, 고통스럽거나 충격적 경험은 무엇이었는지, 가장 불만스럽고 열등하다고 느꼈던 것들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시절의 경험이 나의 성격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예, 이것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도 청년기에 여러분의 개인적 신화와 상상적 청중이 어떤 거였었는지, 예,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그거에 대한 것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 신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20대 초반에
내가 경험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하고 되게 다르고 나만이 경험하는 특별하고 독특한 그런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예, 청년기의 자기 개념과 자기 존중감. 청년기의 자기 개념은 운동 능력, 외모, 학업 능력, 직업적 유능성, 교우 관계, 사회적 수용도, 이성으로서의 매력, 행동적 활동성과 같은 다양한 영역으로 세부화됩니다. 청년기에는 이성적 자기와 가능한 자기가 자기 개념의 새로운 차원으로 등장해서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성적 자기는 무엇이냐? 자기가 원하는 최고의 상태의 자기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청년기의 개인적 신화와 관련돼서 비현실적으로 높은 이상을 지니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성적 자기는 현실적 자기와의 괴리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 자기와 이성적 자기의 적절한 괴리는 성취 동기를 강화할 수 있지만 괴리가 지나치면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심리적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죠. 가능한 자기는 자신이 미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자기의 최고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자기는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뜻해요. 하지만 이상적 자기는 자신이 원하는 미래의 모습, 그리고 가능한 자기는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뜻하는 거죠. 근데 미래에 대한 꿈은 크지만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청년의 경우는 이상적 자기는 높지만 가능한 자기는 낮은 거잖아요. 이럴 때 좌절감을 경험할 수 있죠. 예, 그럴 때, 이 가능한 자기에 과도하게 몰입하게 되면 거짓 자기를 형성할 수 있어요. 거짓 자기는 청소년들이 미래에 꿈꾸는 자기 모습을 마치 자신의 진정한 모습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며 행동하는 현상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거짓 자기는 청소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현실과의 괴리가 심하면 부적응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아 정체성의 형성. 자, 에릭슨이 이제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청년기 발달의 핵심을 자아 정체성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자아 정체성은 어떻게 보면 나는 누구인가에 답할 수 있는 것이죠. 정체성 위기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의문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샤라는 사람이 청년기의 정체성 위기에 대처하는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아 정체성 지위 이론을 제시했는데요. 자아 정체성 지위는 청년들이 정체성 위기를 극복하고 나름대로 발달시킨 정체성 수준의 그 개인 차이를 의미해요. 그렇게 그래서 정체성 탐색의 경험 여부와 정체성 과제에 대한 헌신 여부 두 차원에 의해서 4가지 유형으로 이제 나타났는데요. 구분되는데 정체성 탐색이란 자신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여러 가지 대안적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정이고요. 또 정체성 과제에 대한 헌신은 자신이 선택한 정체성과 관련된 역할과 가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4가지로 나누어졌는데요. 정체성 성취는 삶의 목표, 가치, 직업, 인간관계 등에서 위기를 경험하고 충분히 대안을 탐색했을 뿐 아니라 개인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바람직한 경우를 뜻하고요. 이런 유형의 청년들은 부모를 포함한 인간관계가 현실적이고 안정되어 있고 자기 존중감과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요. 근데 정체성 유실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충분한 탐색 없이 지나치게 빨리 정체성을 결정해버린 상태예요. 자, 이런 청년들은요, 정체성 위기와 탐색을 충분히 경험하지 않은 채로 자신의 삶의 목표를 확립한 거죠. 흔히 부모님의 기대대로, 부모님이 요구하는 대로 직업과 목표를 대안적 가능성을 검토 없이 받아들이고
이에 몰두하는 경우가 정체성 유실에 속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청년기를 되게 안정적으로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이 성인기가 되면 뒤늦게 정체성 위기를 경험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정체성 유예는 삶의 목표와 가치에 대해서 회의하고 대안을 탐색하지만 정체성 확립하지 못한 채 불확실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과제에 헌신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렇지만 이 정체성 유예는 정체성 성취에 도달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단계로 정체성 유실이나 혼미보다는 적응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체성 혼미는 삶의 목표와 가치를 탐색하는 시도도 하지 않고 또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욕구도 낮은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청년들은 부모의 애착관계가 불안정하고 자기 존중감도 낮고 혼돈과 공허감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청년들, 우리 한국의 청년들은 입시 부담 때문에 중고등학교 시기에 자아정체성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고 대학에 진학한 후로 유예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어떤 점에서 보면 대학생 시기는 자아정체성을 정립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성격과 능력을 지녔나? 나의 인생에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와 목표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 어떤 가정을 꾸린 것인가? 나의 인생에서 꿈꾸는 나의 최고 모습은 무엇인가? 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해보지 않으셨다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리 질문하겠습니다. 인간은 유전에 의해서 결정되는 독특한 기질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신생아는 어떤 차원에서 기질의 차이를 보입니까? 자, 신생아의 세 가지 기질,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예. 자, 부모의 양육 행동은 아동의 성격 형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자, 양육 방식의 세 가지 유형, 그리고 양육 방식의 유형에 따라 아동의 행동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어린 시절에 맺은 양육자, 특히 어머니와의 애착은 성격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 양육자와의 안정 애착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불안정 애착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예,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정환경의 심리사회적 요인들, 학교생활 경험, 그리고 청년기에 나타나는 사회인지적 특성 중에 하나가 자기중심성이라고 했죠. 여기에서 개인적 신화와 상상적 청중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 다음에 마샤가 제시한 청년기 자아정체성 지위 이론, 즉 정체성 위기에 대처하는 4가지 양상, 지금 했었죠? 예,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